상어, 새, 돌고래가 모사드 요원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몇몇 유명한 스페인인들은 이스라엘이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넘어온 7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의 대규모 침입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국의 국경 관리를 두고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번 주, 그런 어리석은 비난은 더욱 슬프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일라나 미젤 디아만트, 이스라엘 법과 자유포럼의 전무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이번 주 대법원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법의 시행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시어르 하자즈 법으로 불리는 이 법 자체에 대한 심리는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어르 하자즈 중위 22살이었던 그녀는 2017년에 살해된 4명의 군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파디 알 쿰바르는 자발 무카베르 거주자로 예루살렘의 아르몬 하나치부 산책로에서 트럭을 몰아 사관생도 무리로 돌진했습니다. 13명이 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이스라엘 시민권 및 입국법의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내무장관이 유대와 사마리아 또는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인 가운데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체류 허가나 거주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역 테러 조직원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지난 7월에 통과된 이 법은 몇 달간의 관료적 지연 끝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특히 가족 처벌 조항은 동결됐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쩌면 여기 계신 몇몇 분들에게도 법이 범죄자의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낯설고 어쩌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한 논란의 양측 입장을 가족 재결합이라고 불리는 더 넓은 논쟁의 맥락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근본적인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인들은 이를 존재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특정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지만 오늘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께 더 많이 읽고 탐구하고 오늘 들으실 다양한 관점들과 토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자, 가족 재결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03년 이전에는 이스라엘 시민이 가자지구나 유대와 사마리아 출신의 팔레스타인인과 결혼하면 일반적인 거주 절차를 통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약 13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가족 재결합을 통해 이스라엘에 입국하여 이스라엘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3년 제2차 인티파다의 절정기에 이 인티파다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으며 그중 120명 이상이 어린이였습니다. 크네셋은 임시정부 명령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명령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시민권 부여와 거주 및 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정안에서는 여러 적대 국가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은 내무장관에게 보안 위험이 낮아 보이는 경우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갱신 가능한 예외를 허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령 이상의 배우자, 자녀, 의료치료, 취업 허가 등이 해당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은 이스라엘 시민권 및 입국법입니다. 이 법은 2021년까지 매년 갱신되었고 2022년에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코헬렛 정책 포럼의 연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승인된 예외 건수는 대략 4만 8천 건에 달합니다. 그들은 승인율을 54%로 추정했습니다. 이제 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적 우파 내에서는 점점 더 큰 우려가 쌓여왔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가족 재결합 2세, 즉 그런 방식으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스라엘 테러에 불균형적으로 많이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다룰 셰아르 하자즈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아밋 할레비에 따르면 이것은 또한 정보자료가 뒷받침하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지목하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 정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스라엘 하욤 신문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안보 당국 자료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가족 통합으로 태어난 2세 자녀들,
이 전국 인구 비율보다 3배나 더 테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사례에서는 12배에 달했습니다. 2021년 5월 로드, 람네, 야포, 아크레에서 발생한 폭동 이후 아라 이스라엘이라는 옹호단체가 로드와 람레에서 발생한 120건이 넘는 체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민간인이나 보안군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약 60%와 실제로 기소된 사람들의 63%가 가족 통합을 통해 입국한 두모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게브 지역에서는 이 지역 역시 만연한 법 집행 문제와 테러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언론인들은 수년간 베두인 인구의 팔레스타인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 재결합의 결과로 베두인 인구가 적대적인 팔레스타인 집단에서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혈통에 대한 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제 실증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에서 가족 재결합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폭력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 정책 및 여론조사 센터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전역의 팔레스타인인들 중 72%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2년 후 2025년 10월에 실시된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그 수치는 정점에서 내려갔지만 여전히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자 지구에서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다수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85%, 가자 지구에서는 55%,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장 투쟁이 여전히 협상이나 평화적인 대중 저항보다 앞으로 나아갈 길로 선택되고 있으며 특히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온 이민자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가족에게도 이를 전할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로 높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정책 이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가족 관련 허가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안보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반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구 통계적 근거도 언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다수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물리적 안보와 그 성격 모두에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에 인구 통계학자 아르논 소페르가 제한 없는 입국과 이스라엘 내 아랍 인구의 자연 증가가 결합될 경우 60년 안에 이곳에서 유대인 다수가 사라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전망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자국의 국경과 시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안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사안을 매우 다르게 보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 생활의 권리를 모든 이스라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로 정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랍인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원칙적 거부 조치와 예외 규정에 적용을 받는 지역 출신 아랍인과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각 신청자를 심사하면서 이스라엘은 안보 우려와 평등 및 인권에 대한 약속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실제로 이 시민권 법을 3번이나 심사했는데 지금까지 2번은 6대 5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 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6년, 즉 첫 번째 사건에서는 대법관들이 어떤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 뒤에 있는 안보 우려에 대해 어떤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궁극적으로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 상태 또는 준전쟁 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할 권리와 평등권의 침해가 비례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헌법적 권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필요성과 안보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안타깝게도 이러한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편 아하론 바라크 대법원장의 소수 의견은 이 법이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함으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전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균형 속에서 인권은 마치 테러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국가 안보 역시 인권이 없는 것처럼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섬세하고 민감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대가입니다. 값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012년 다른 11명의 대법관 재판부 앞에서 법원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했고, 본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같은 차이로 내렸습니다. 6대 5. 그중 한 명의 판사가 소수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라크가 더 이상 법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 의견은 그의 말 중 한 구절을 인용하며 시작했습니다. 인권은 국가의 자살을 위한 처방이 아닙니다. 이제 시민권 및 입국법은 2022년부터 다시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원고들은 이 법을 전면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곧 다룰 차가이 수정안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 생사의 싸움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법적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법적 관점에서 이것은 또한 법원이 의심스러운 권한으로 개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보와 인구 문제에 덜 비중을 두는 사례 연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법원의 소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완전히 반대의 시각으로 봅니다. 이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어 하자즈 법의 경우 우리는 훨씬 더 가혹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배우자 재결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며 정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맞설 때 서구의 도덕 및 형법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 아들이 고통받지 않고 아들의 죄로 인해 아버지가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 예언자들로부터 배웁니다. 한편 감옥도, 부상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테러리스트가 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인을 살해하려는 결정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형사처벌이 죽을 각오가 된 사람에게 억제 효과가 없어 보이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가는 여전히 그의 가족에게 재량으로 주어지는 특권과 혜택을 제공해야 할까요? 생명권 역시 인권입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들이 테러 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연관된 누군가로부터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권리 기반 접근법은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고려하여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전쟁 상태에 있다면, 그렇다면 사회로서 우리는 그 경계를 어디에 두고 싶습니까? 저에게 명쾌한 답은 없지만 이 대화를 꺼내고 싶었던 이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몇 가지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정책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경 출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주권에 본질적으로 속해 있어요. 국가는 일반적으로 누가 자국 영토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입국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정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나 시리아, 이란 등 해당 법에 명시된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요. 둘째, 테러는 일반 범죄와는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 있어요. 테러는 대중의 일상에 두려움과 고통을 심어주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행동이에요. 테러리스트에게는 그의 직접적인 희생자들은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 메시지는 쫓아내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 집단에 상처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는 한 집단의 이름으로 그 행위를 저지르며 다른 집단에 해를 끼쳐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테러리즘이 일반 범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중요한 면에서 테러는 전쟁 행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는 국가들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약 그 피해가 비례적이라면 어느 정도의 부수적 피해를 용인하기도 하죠.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집단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고 개인의 권리만을 고려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족,
시족, 공동체 정체성이 특히 강력한 역할을 하는 사회에서는 그 질문이 더욱 중요해져요. 세 번째로, 가족 구성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이 대화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의 개인 권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고의 틀만으로는 테러리즘이나 대규모 이주와 같은 현상에 맞서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서구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개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권리 주장들이 모이면 다른 개인들의 권리에 대한 집단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죠. 우리는 인권 논쟁을 국가와 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이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가족 재결합 문제에서 법정에서 제기되는 인권 논쟁은 많은 이스라엘 시민들의 결혼할 헌법적 권리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말 감동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공적 담론에서는 안보 논쟁이 그 자체로 인권 논쟁으로 다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인지 질문해야 해요. 왜냐하면 생명권은 인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방어권도 인권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인권 간의 충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통은 입법부가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는 법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저는 가족 구성원이 거주 자격을 잃거나 아예 얻지 못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인권의 관점에서 그들의 주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11월이 되면 시어 하자즈 법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남기고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곱씹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타임즈의 데이비드 호로비츠가 쓴 사설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우려스러운 지표들을 지적하고 있죠. 고소득 의사, 엔지니어, 그리고 기술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되고 있어요. 교육 시스템은 엉망이에요. 통합은 매우 중요하고 하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칼럼의 요지는 다가오는 선거가 사회 붕괴의 악순환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대답은, 물론 그분이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네, 이스라엘에는 도전 과제가 있지만, 아니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붕괴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역시 강한 집단적 정체성, 언약, 깊은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의 회복력은 단순히 경제 지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 운명 의식에서 비롯돼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올해 봄에 발표된 소하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인들의 48%가 10월 7일 이후 유대인 정체성에 대한 유대감이 더 강해졌다고 보고했어요. 반면 정체성이 약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단 12%에 불과해요. 65%는 국가와 이 땅에 대한 유대감이 특히 더 강해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부 사람들이 떠난다 해도 그것은 비극이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 또는 이곳으로 이주해 유대인의 이야기의 일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견디는 이유는 그 국민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더라도, 또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가난해지거나 때로는 더 분열되더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국경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효과적인 행동에서 어떤 가치를 중시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페오타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스페인에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런 진지한 논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황당한 음모론에는 덜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사드를 비난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낀다면, 정보를 얻으려면 돌고래들을 신문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네요. 그들은 말을 하지 않도록 훈련받았거든요. 하지만 누구의 환상에 방해가 되고 싶진 않아요. 바이아 곤디오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